우리 뭐 최전세 혹시나 조금 이해가 더 안 되실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면 배제라는 것이 지금 221만 원이 지금 감면 배제가 되잖아요. 221만 원이. 근데 과표 계산 단계에서 감면이 일단 500만 원 배제가 되면 요게 2억 300이 되겠죠. 송금 산입이 배제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세율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요거에 80만 원이 더해져요. 우리가 이거는 좀 역산해서 구한 거죠. 요게 200만 원만큼 일단 2억까지 남아있는 거는 10% 세율에 적용 대상이고 또 2억 초과는 300만 원은 세율이 20%니까 이렇게 요거를 송금 산입을 배제하는 순간 과표가 500 올라가면서 80만 원만큼 세액이 더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980에서 80만 원 더하면요. 2060만 원 나올 거예요. 이것도 당연히 2억까지 10%, 2억 초과분 20% 해가지고 이게 나와요. 이게 나옵니다. 그거를 우리가 한 번에 한 큐에 구한 거죠. 한 큐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감면이 배제가 돼가지고 얘는 금액이 780이 아니라 우리 요 차이 221만 원에서 80만 원 빼고요. 80만 원 빼고 141만 원. 요게 배제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780에서 141만 원을 빼면 639만 원이 되고요. 이걸 빼면 결과적으로 이게 뭐가 되냐면 최저한세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감면이 배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이렇게. 최저한세 때문에 이걸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저한세 때문에 221만 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 과표 쪽에서 500이 증가하고 그리고 세액 공제가 좀 덜 받게 됨으로써 이렇게 세부담이 1,421만 원이 되죠. 계산해 보시면 요거에서 639만 원 빼면 딱 1,421만 원이 되거든요. 이렇게 맞춰지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서 빼는 거는 무조건 세액 공제가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얘는 무조건 공제를 받고요. 외국납부 세액 공제도 무조건 공제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최종 세부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물어봤던 것이 조특법상 세액 공제액 최저한세 적용 후에 얼마냐? 요거하고 요거 더해가지고 이게 조특법이니까 외국납부 세액 공제는 법인세법이고 두 개 더하면 839만 원. 요게 답이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제 좀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최저한세가 또 많이 접해보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가지고 추가 설명을 좀 더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 그걸 하도록 하죠. 소득세 21번이고요. 21번. 자, 요거는 거주자 갑의 이자 배당에 대한 건데 2020년 원천징수 세액하고 종합소득 금액 중 금융소득 금액, 종합과세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원천징수 세액도 물어봤고요. 그리고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금액, 각각 얼마인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요거 구해보도록 하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조건부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가 다 구분이 되어 있죠. 좀 쉽게 문제가 나온 겁니다. 이자 1,500. 요 안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500만 원 포함되어 있대요. 어차피 우리 원천징수 세액도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천징수 세율도 다 체크하고 가셔야 돼. 요것도 구해야 되고 이것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원천징수 세율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원천징수 세율이니까 이렇게 체크하고 나머지가 1,000만 원이겠네요. 이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1,000만 원. 얘는 14%가 되겠죠. 정기예금 이자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무조건 종합과세 500만 원 있네요. 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데 원천징수가 안 됐대요. 원천징수 안 됐으니까 얘는 원천징수 된 게 없어요. 원천징수 세액 구할 때는 고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원천징수 안 됐다고 했으니까. 우리 지금 이제 원천징수 된 거, 그걸 물어본 거예요. 500만 원, 요거는 B금액이죠?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무조건 종합과세. 그 다음에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 근로수업 대상,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700 있죠? 얘는 근로수업 대상이니까 꼭 표시를 하시고 원천징수 세율 14%예요. 조건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원천징수 된 겁니다. 그 다음 근로수업 대상이 아닌 거 300만 원.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으로 비상장 주식 매매 차익으로 구성되었다. 만약에 상장 주식 매매 차익이었으면 과세가 안 돼요. 아시겠죠? 상장 주식 매매 차익이었으면 제가 맨날 뭐 모둠 안주상 말도 안 되는 거 알려드리잖아요. 모둠 안주상 해가지고 모둠이 집합 그거랑 좀 비슷하니까 안주상에서 상장 주식 매매 차익은 과세 안 한다 이렇게 알려드리죠. 상장 주식 매매 차익은 과세를 안 하는 건데 근데 얘는 비상장 주식이라서 과세가 되는 거예요. 비상장 주식 매매 차익은 과세가 됩니다. 300만 원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원천징수 세율은 14% 이렇게 체크하고 얘는 근로수업은 당연히 안 되죠. 집합투자 기구로부터 이익이니까. 그리고 문제에서도 아예 근로수업 비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600만 원 외국 법인 배당이에요. 원천 징수 되지 않았대요. B 금액이고요. 원천 징수 되지 않았죠? 얘는 근로수업 안 돼요. 당연히 외국 법인 배당이기 때문에 근로수업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집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집계를 전체 해보면 3,600만 원이 나올 거고요. 2천만 원 초과하죠? 2천만 원 초과하면 근로수업까지 가산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근로수업은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체크해 놓은 거 700 땡겨 오고요. 700하고 비교하셔야 될 게 요 3,600 중에서 2천만 원 초과분 1,600이죠. 둘 중에 적은 거에 11%, 700이 더 적네요. 그럼 3,677만 원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 세액은 우리가 이미 체크해 놨으니까 500은 25%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14% 때려가지고 합산을 하면 원천징수 세액이 나올 거예요. 그거는 좀 생략. 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 풀어보죠. 자, 이건 사업소득 금액을 물어봤고요. 사업소득 금액. 이렇게 소득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나왔으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가감 조정을 하셔야 돼요. 주요 수익 항목 해서 2020년 8월 17일 발송한 위탁 상품 매출액 200만 원, 원가 120만 원, 발송 시 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는 하지 않았고 수탁자는 동 상품을 2021년 1월 10일에 판매했다. 그럼 수입시기는 언제냐면 수탁자 판매일이죠. 그래서 2021년도가 수입시기고요. 이번 기에 수익으로 잡히면 안 되는 것인데 지금 매출액이 수익으로 잡혀 있어요. 주요 수익 항목에 들어가 있잖아요. 매출액이 여기 잡혀 있으니 얘는 총 수익 금액 불산입 해서 빼야 돼요. 내년도 거라는 거죠. 2021년 기속이라는 겁니다. 그 매출원가는 따로 세무조정이 필요 없는 게 발송 시 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안 했대요. 이번 기 원가가 되면 안 되는데 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가 없어요. 비용 잡힌 게 없으니까 별도로 세무조정 하실 필요 없겠고 그 다음에 판매 전 건물 처분으로 인한 유형자산 처분이 건물이죠. 건물은 팔면은 양도소득이 되는 것이고 사업소득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총수익금액 불산입으로 얘도 빼야겠죠. 500만 원. 이건 양도소득 부분 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비용 항목이 있죠. 2020년 11월 21일에 처분한 판매 전 건물의 감가상각비 100만 원, 세무상 상각 범위액은 80만 원이며 정기말 상각 부인액이 50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 아무리 지금 처분했다고 하더라도요. 처분. 우리 세법 같은 경우에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 요게 뭐 비열거 소득이거나 여기서는 뭐 양도 소득이거나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처분하더라도 감가상각 CV는요. 생략하지 않아요. 처분하더라도. 그게 차이점이죠.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처분한 자산의 감가상각 CV는 생략하도록 되어 있죠. 유보를 바로 취하니까. 근데 소득세법은 일반적으로 여기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복식부기 의무자도 아니고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건물 말고 뭐 비품이나 기계장치, 차량 이런 것도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면요. 그거 처분하면 처분 손익이 과세가 안 되다 보니까 상각 CV는 무조건 해야 돼요. 요거 유보를 추인하지 않고 얘는 소멸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상각 CV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처분했다고 해도 상각 CV는 들어가야 되는 게 소득세법. 이게 법인세법과 차이점이죠. 감가상각비 100만 원이고 상각 범위액이 80만 원이네요. 그러면요. 상각 범위액을 지금 초과하는 상각 부인액 20만 원이 있으니까 요거 필요금비 불산입 해주셔야 돼. 그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상각 CV는 아무리 처분하더라도 해야 돼요. 그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2020년 12월 14일 시설 개최를 위한 생산설비 일부인 기계장치 A에 폐기 처분으로 인한 유형자산 처분 손실 200만 원. 폐기 처분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폐기 처분의 경우에는 처분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시설 개최 이런 사유로 생산설비를 폐기 처분하게 되면 요거를 송금으로 그러니까 필요경비로 소득세법상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줘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그 케이스예요. 그러면 법인세법하고 이제 같아지는 거죠. 법인세법도 우리 처분하게 되면 그 처분 손익을 법인세법상 과세가 되는 소득을 보는 거니까 거기서도 인정을 하죠. 송금으로 만약에 처분 손실이면 여기서도 지금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그 케이스이기 때문에 상각 CV는요. 감가상각비 막 나와 있잖아요. 얘는 이제 생략하는 거예요. 법인세법처럼. 상각 CV는 생략하고 양도를 한 자산이니까 정기로부터 이월된 상각 부인액을 추인하시면 돼요. 추인. 법인세법처럼 하셔야 돼요. 요거는. 요 위에 거는 법인세법처럼 하면 안 돼.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런 처분 손익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얘 같은 게 법인세법처럼 하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 시부인 해야 되는 것이고 얘는 시부인을 생략하고요. 법인세법처럼 처분, 폐기 처분 손실을 아예 필요금비로 인정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얘는 상각 시부인 생략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정기로부터 이월이 된 상급 분해, 요 유보죠. 유보를 추인하셔야 돼요. 필요금비 산입으로 추인하셔야 되겠죠. 요거는 필요금비 산입. 요게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법인세법과 차이 나는 부분이기도 해요. 얘는 차이가 나고요. 일단 상각 시부인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생산 설비이기 때문에 폐기 처분 손실 인정을 하는 케이스예요. 필요금비를 인정하는 케이스면 법인세법하고 동일하게 가는 거니까 동일하게 해주시면 돼요. 동일하게 하면 양도한 자산 상각시부인 생략하고 정기로부터 이월이 된 유보 추인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상각시부인 하실 필요 없어요. 바로 유보 추인. 그렇게 하면 사업소득 금액이 나올 겁니다. 얼마가 나오냐면 4,390만 원.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요 두 부분에서 차이 나는 거 좀 주의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3번 풀어보죠. 근로소득 관련 자료가 나와 있고 7월 1일에 B로 이직을 했죠. 그러니까 두 개 회사로부터 지금 근로소득이 있는 케이스예요. 그럼 A 회사 총급여하고요. B 회사 총급여하고 두 개 합치는 거예요. 합치고 나서 근로소득 공제는 한 번만 빼주는 거예요. 근로소득 공제는 전체 총급여에 대해서 한 번만 빼주는 거니까 뭐 두 개의 회사라고 근로소득 공제를 각각 두 번 빼주는 게 아니라 총급여 합산하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 공제는 한 번만. 근로소득 금액까지 물어봤죠? 일단 총급여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 공제를 빼주시면 돼요. A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나오죠. 6개월치예요. 급여 들어갈 거고요. 급여 상여 들어가겠죠? 200만 원 플러스 하시고요. A 법인. 그리고 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배분 상여금, 얘는 기속시기가 잉여금 처분 결일이죠. 주주들이 주자라고 결정하면 내가 받을 권리가 생겨요. 특별 보너스. 근데 2019년도에 결의했으니까 2019년도 근로소득이고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넣으시면 안 되겠고, 식대 60만 원, 월 10만 원 곱하기 6개월, 식사는 제공받지 않았대요. 그러면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죠. 얘는 비과세. 숙직비 같은 경우에는 뭐 금액 상관이 없고요. 요 숙직비는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들어가니까 얘도 비과세가 되죠. 비과세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 일직이라든지 숙직비 전부 다 비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A법인 총급여를 구했고요. 1,400. 이제 B법인 총급여를 구할 차례예요. B법인으로부터 7월부터 12월까지 수령한 금액이 나오죠. 급여 1,500 요거 들어갈 거고요. 식대 90만 원인데 얘는 식사를 제공받았대요. 식사를 제공받으면 전액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90만 원 다 넣어주셔야 돼요. 전부 다 넣고 회사 규정에 따른 자가운전 보조금, 자가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하나 여비를 수령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이거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규정에 따라서 받은 거예요. 요거는 비과세 요건 충족이라 가지고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얘 넣을 필요 없고요. 비과세. 건강검진, 보조비 이런 거 다 과세가 되는 거예요. 명목 여하 불문하고 근로 제공에 대가관계가 있는 것은 다 넣거든요.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분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비과세가 되죠. 건강보험료 말고 이거는 건강검진 보조금을 받은 거니까 당연히 과세가 되는 거예요. 명칭이 되게 여러 가지 수당이 나올 건데 여러 가지 수당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라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명칭, 형식 이런 거 불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당 전부 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여기서도 추석, 명절, 격려금 이런 게 나오죠. 이거 다 집어넣는 거예요. 300. 근로 제공의 대가, 자녀 학비 보조금, 본인 학자금은 요건 충족하면 비과세가 될 수가 있겠지만 자녀 학자금은 자녀가 우리 회사 업무를 이행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죠. 이렇게 하면 B법인의 총 급여액이 나올 겁니다. 자, B법인의 총 급여액은 얼마가 되냐면 얘가 2,240만 원이 될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두 개를 합치면요.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총 급여가 나오겠죠? 요게 3,640만 원 이게 나올 거고요. 근로소득 공제는 이거 테이블 문제에서 주어져 있어요. 그 테이블 상으로 돌려가지고 근로소득 공제를 계산해서 빼주시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1,071만 원. 이걸 빼면 근로소득 금액이 2,569만 원. 이게 답이에요.
두 개 회사가 그냥 나오면 뭐 어려울 건 없고요. 총 급여액을 일단 합치고 근로소득 공제는 한 번만 뺀다. 그것만 좀 잘 챙겨가시면 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A법인, B법인의 근무한 기간이 6개월이다 보니까 그런 거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는 뭐 사실 다 비과세가 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월할 뭐 월수를 곱하고 그런 건 없었지만, 그거를 혹시나 월수를 곱하는 문제에서 12개월이 아니라 6개월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여기서는 뭐 심플하게 문제가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3번 다 풀어봤고요. 이제 25번. 기타 소득 금액을 물어보고 있네요. 종합소득 금액 중 기타 소득 금액. 자, 종합소득 금액 중 기타 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종합과세가 되는 기타 소득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합과세. 여기 기타 소득을 제외한 갑의 종합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이 15%다. 그럼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기타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300 이하인 경우에 그냥 분리과세를 하거나 종합과세를 하거나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일반적인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20%인 점을 감안했을 때 한계세율이 15%면 종합과세가 유리하죠. 세부담이 더 적어요. 그래서 300만 원 이하라고 해도 종합과세를 선택을 해라. 뭐 그런 의미로 이런 문구를 넣은 거죠. 근데 이 문제는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300 초과하는 케이스예요. 300 초과해가지고 다 종합과세가 되는 그런 문제긴 합니다. 자, 이제 풀어보죠. 여기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설정하고 받은 대가, 지역권 지상권 나오면 두 가지 체크하셔야 돼요. 공익사업 관련인지 설정되어인지 이걸 체크하셔야 돼요. 공익사업 관련이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빠져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지상권 같은 경우에 양도면 양도소득으로 빠져야 돼요. 두 가지 공익사업 관련인지 설정되어인지 그걸 체크하시고요. 얘는 공익사업 관련이고 설정이죠. 그래서 기타소득 맞고요. 60% 필요금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이죠. 그래서 200만 원, 60% 하면 120만 원, 120만 원이 실제 필요금비보다 크죠? 그러면 120만 원 빼주면 되는 거예요. 60% 필요금비. 그렇게 해서 248, 80만 원이 기타 소득 금액으로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대학에 한 학기 4개월 출강하고 받은 시간 강사료. 자, 4개월. 제법 꽤 긴 시간이에요. 3개월 이상이죠. 뭐 상용 근로자라고 볼 수가 있죠. 상용 근로자. 근로소득이에요. 근로소득. 그것도 이거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때는 뭐 일용 근로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3개월 이상이 돼가지고 상용 근로자에 또 해당하는 컨셉이고, 그래서 요거는 근로소득으로 빠지는 거라 가지고 기타 소득에 넣으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일회성이 있을 경우에만 기타 소득이 된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4개월이면 출제 의도상으로 근로다.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신문사에 기고하고 받은 원고료 50만 원, 요 인적 영역이죠? 일시적 인적 영역. 60% 필요금비 인정됩니다. 그래서 60% 빼고 40%만 과세가 되는 거죠. 5420 요거 20만 원 넣어주시고, 산업재산권 양도로 인한 수령한 대가 350, 실제 필요금비 150. 350에 60% 때려보면요. 350 곱하기 60% 하면 210만 원이에요. 210만 원이 더 크죠. 그래서 60% 필요금비를 그대로 인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350 곱하기 1 마이너스 60%. 40%만 과세가 되는 컨셉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금액이 140만 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퇴직한 전 회사로부터 수령한 직무발명 보상금. 퇴직을 했죠. 전 회사니까 전 회사가 나오면 결과적으로 퇴직 후에 요 받았다는 뜻이에요. 퇴직 후에 수령한 것은 기타 소득이긴 한데 연간 얼마까지?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죠. 지금 400만 원, 500만 원 이내죠. 비과세가 되는 기타 소득이라 가지고 넣을 필요 없고요. 공익법인이 주최하는 발명 경진대회에서 입상해서 받은 상금. 자, 상금 요 300만 원 필요금비 의제 규정이 적용되죠. 이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상금 고입동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상금 고입동품에 상금하고 주택 입주 지체 상금 이것도 있고 고입동품도 있고 서고입동품. 얘는 최소 80%까지 인정을 해주죠. 서고입동품은 막 1억까지는 90%, 1억 초과분은 80%, 보유기간 10년 이상이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90%,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금 고입동품을 외워놓으시고 나머지가 60%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얘는 80%까지 인정이 되는 거니까 곱하기 1-80%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럼 60만 원이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법인세법에 의해서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이게 인정 기타 소득이고 얘는 실제 필요금비만 빼주는 거예요. 없죠? 100만 원 그대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집계를 해보시면 얼마가 나올 거냐면요. 400만 원 나올 겁니다. 400만 원.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300만 원 초과하죠. 300만 원 초과해서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는 그런 케이스로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필요경비, 의제규정 적용되는 소득 있죠. 제가 뭐 지상에서 원래 주인 없다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는 거 그걸 외워놓으셔야 돼. 지상에서 원래 주인 없다. 이렇게 지역권, 지상권, 공익사업 관련 요 60% 필요경비 이런 거 상금과 부상, 지상에서 주인 없다. 서화 고유통품, 주택입주 지체 상금, 일시적 인적 용역, 뭐 무채 재산권, 뭐 그런 것들을 쫙 다 외우고 있어야지만 필요경비 의제 규정을 잘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금 고유통품은 또 80%, 90% 이렇게까지 간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넘어가죠. 자, 이 문제는 종합소득 공제액을 물어봤습니다. 종합소득 공제액을 물어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세 가지는 떠올리셔야 돼요. 특별소득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이 세 가지 합산하면 종합소득 공제액이 나오는구나. 그렇게 외워놓으셔야 되겠고요. 먼저 인적공제부터 구해보죠. 이 같은 경우에 기본공제, 추가공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기본공제, 추가공제. 한 사람씩 이렇게 따져보셔야 되겠고 북한 병장 그거 잘 따져보셔야 돼요. 자, 본인 부녀자 공제 되는가? 보니까요. 여성이고 배우자가 있어요. 그런데 총급여가 6천만 원이죠. 이게 좀 안 좋은 게 근로소득 금액으로 나왔다면 좀 편했을 건데 근로소득 금액으로 안 나와가지고 근로소득 금액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요거 어차피 뭐 문제 중에 근로소득에 대한 그런 공제액 표가 있었거든요. 23번에 있죠. 23번에 막 근로소득 공제액 표가 있어요. 그걸로 근로소득 공제까지 빼가지고 근로소득 금액을 구해보면요. 이게 4,725만 원이 돼요. 근로소득 금액이. 그럼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가 아닌 케이스가 된 거죠. 3천만 원 초과입니다. 3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 가지고 얘는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요게 되게 중요하죠. 부녀자 공제는 일단 3천만 원 이하의 종합소득 금액이 있어야 돼요. 저소득이 아니라는 거죠. 부녀자 공제는 안 되고요. 한부모 공제 되는가?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한부모가 아닌 거예요. 안 되고요. 경로 우대자도 아니고 그리고 장애인도 아니죠. 그래서 추가 공제가 없습니다. 기본 공제는 되는데 추가 공제는 안 되고 배우자는 소득만 보시면 되는데 육아휴직급여 이런 거 아셔야 되겠죠. 실업급여라든지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이에요.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소득요건 충족이에요. 종합소득금액이 빵입니다. 빵. 종합소득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소득요건 충족, 기본공제 되고요. 경로 우대자 아니고 장애인 아닙니다. 부친, 나이요건 충족. 근데 소득을 봤더니 일시적 강연으로 수령한 금액이니까 요거 일시적 강연료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필요금비를 빼야겠죠. 필요금비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일시적 인적 용역이기 때문에 1-60% 하시고요. 그럼 40%만 과세가 되는데 320만 원. 100만 원 초과하죠. 100만 원 이하가 아니에요. 32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300만 원 초과해가지고 종합과세가 되는 케이스예요. 아시겠죠? 300만 원 초과해서 종합과세가 되는 케이스고 그러면 종합과세 소득이 320만 원이 돼가지고 100만 원 초과하는 그런 케이스죠. 일단 300만 원이 초과하니까 종합과세가 되고 종합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 그래서 얘는 기본 공제가 안 되니까 추가 공제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부친은 안 됩니다. 모친 67세. 자, 나이 요건 충족. 60세 이상자죠. 그리고 전통주 제조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800만 원. 전통주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돼요. 1,200까지. 지금 1,200 이하죠.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 금액이 빵이에요. 그래서 기본 공제가 되고요. 경로 우대자 아니고 장애인 아니죠. 장남 나이 요건 충족했고 소득 요건 충족했죠. 기본 공제 됩니다. 경로 우대자 아니고 장애인 아닙니다. 장녀가 장애인이네요. 장애인은 나이는 안 보죠. 소득 요건만 보는데 충족했죠. 그래서 기본 공제가 되고요. 경로 우대자는 아니지만 장애인이라 가지고 장애인 공제 200만 원 받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인적 공개를 구해보면 1, 2, 3, 4, 5명 곱하기 150만 원 하시고요. 플러스 추가 공제 200만 원 하시면 요게 950만 원 나오겠네요. 인적 공제는 950만 원 이렇게 집계를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기 보시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본인부담분 60만 원. 이게 건강보험료니까 특별소득공제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요거는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거. 특별소득공제는 누구한테 특별하다?
근로소득자에게 특별한 거예요. 근로소득자. 내가 근로소득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 사업소득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사업소득만 있으면 특별소득공제 안 됩니다. 근데 총급여가 있죠? 근로소득이 있어가지고 특별소득공제가 되는 케이스 60만 원 넣어주시고 국민연금보험료 본인 부담분 150만 원 연금보험료 공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 합치면 종합소득공제액이 나올 겁니다. 답은 1160만 원. 이게 답이죠. 이렇게 종합소득공제액 문제에서는 세 가지예요.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이게 자주 나오는 소득공제니까 이 세 가지는 떠올리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28번. 의료비 세액공제를 묻고 있죠. 자, 의료비 세액공제에서는 뭐 나이 요건, 소득 요건 이런 거 안 보기 때문에 난임 시술비인지 특정 의료비인지 일반 의료비인지 그거 구분, 그게 제일 중요하죠. 공제율이 또 다르고 일반 의료비는 한도가 있고 그러니까. 자, 의료비 세액공제액 한번 구해보죠. 총급여가 나와 있고요.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 본인 거하고 다 나와 있네요. 일단 본인 안경 구입비가 나오죠. 안경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1인당 50만 원 한도를 적용하죠. 50만 원 넣어주시고 얘는 특정 의료비죠. 그렇게 체크. 배우자 난임 시술비는 또 난임 시술비로 체크하셔야 되겠죠. 공제율이 20%죠. 부침 69세고 장애인이에요. 65세 이상자이기도 하고 또 장애인이기도 하죠. 특정 의료비에 들어갑니다. 특정. 모친 64세죠. 질병치료 목적으로 구입한 한약비 65세 이상자가 아니에요. 요거는 질병치료 목적이니까 한약 되는 겁니다. 그냥 보약 같은 건 안 되는 거예요. 보약. 그죠? 건강증진 의약품, 뭐 보약 이런 건 안 되지만 한약도 질병치료 목적이었다면 되는 겁니다. 양약이든 한약이든 질병치료 목적이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맞고요. 얘는 일반 의료비가 되겠네요. 얘는 일반 의료비. 모치는 뭐 이자가 있다는 건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나이 요건, 소득 요건 안 따지거든요. 자, 그러면 요 이제 집계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난임 시술비가 얼마냐면 400만 원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특정 의료비 요 두 개가 있어요. 50만 원하고 150만 원 해서 200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의료비가 얼마 있냐면 얘 같은 경우에 하나가 있어요. 100만 원. 자, 이제 계산할 건데 먼저 일반 의료비는요. 얼마를 빼줘야 되죠? 총 급여액의 3%를 빼주셔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자료에 총 급여 5천만 원 나와 있죠. 그거의 3%. 그거 빼고 시작하는 거예요. 5천만 원의 3% 빼면요. 이게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죠. 50만 원. 이 마이너스 금액은 특정 의료비에서 마저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산식을 적어보면 난임 시술비 얘는 공제율이 높죠? 20%. 그 다음에 특정하고 일반을 합치셔야 돼요. 이 마이너스 금액을 빼주셔야 된다. 이게 플러스면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일반 의료비는 700만 원 한도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700만 원 넘지 않는지 그거 체크하시고 이게 800이면 700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근데 마이너스가 뜨면 어차피 한도 내니까요. 요 특정에서 마저 빼고 공제율 15% 때리면 되겠습니다. 이런 계산 구조로 하시면 답이 나와요.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요. 얘가 102만 5천 원이 나오네요. 102만 5천 원이 답이에요.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할 수 있겠죠. 의료비는 이게 특정인지 일반인지 난임 시술비인지 그거 구분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 풀어보죠. 부가가치세. 요거 예정신고시 과표를 묻고 있고요. 예정신고시니까 1월, 2월, 3월 달 거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문제에서는 항상 몇 월 달 거를 구하라는 건지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고 과표를 물어보고 있는데 1월 5일 날 시가 5천만 원짜리 제약 공급하고 매출 할인 100만 원 차감한 현금 4,900 받았고 판매 실적에 따라 시가 200만 원에 판매용 상품을 판매 장려 금품으로 지급했다. 일단 매출 할인은 차감하는 거니까 4,900 여기서 출발하면 돼요. 매출 할인 차감. 그리고 200만 원의 판매 장려 금품은요. 요거 같은 경우 판매 장려비는 일단 과표에서 공제하지 말 것. 빼면 안 돼요. 과표에서 공제하지 말고 다만 이렇게 물품으로 주면요. 별도의 공급으로 보죠. 공급 의제가 됩니다. 사업상 증여죠. 그래서 공급 의제가 되니까 시가 200만 원을 추가로 과표에 더해 주셔야 돼요. 빼는 건 없고 더하는 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20년 2월 16일 날 특수관계 아닌 자에게 사무실 일부를 6개월간 임대를 했고요. 현금 600만 원을 받았대요. 임대 용역의 시가는 900만 원. 자, 특수관계가 아닌 자기 때문에 시가는 무시를 하시면 돼요. 거래가 그대로 인정을 하고요.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6개월치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거거든요. 근데 2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6개월 더하면 8월 달이 되죠. 8월 달. 중간에 6월 30일이 껴요. 그러면 2개 이상의 과세 기간에 거쳐서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은 케이스에 해당하죠. 2개 이상의 과세 기간을 거쳐가지고 부동산 임대 제공하고 선불이나 후불로 받았다고 하면 그때는 계속적 공급이 돼가지고 공급 시기가 공급 시기가 이게 계속적 공급이 아니라 그 경우에는 이제 공급 시기가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 과세기간 종료일로 돼가지고 발생주의로 과표를 구해주셔야 돼요. 발생주의로. 그때는 공급 시기 자체가 발생 기준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발생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선불로 받은 케이스예요. 그럼 월할 안분 하셔야 됩니다. 월할 안분 하실 때는 초월 산입, 말월 불산입 그걸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월이 지금 2월 달이죠. 2월 달을 한 달로 보면 되겠네요. 여기 전체 6개월치니까 6개월 분에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1월부터 3월까지예요. 예정 신고 기간이죠. 그래서 2월달, 3월달 해가지고 2개월치. 요게 들어와야 됩니다. 요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원래 부동산 임대는 계속적 공급이지만 얘는 계속적 공급 카테고리가 아니고요. 얘는 발생주의 카테고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신고 기간 종료를 딱 끊어가지고 얘는 발생한 부분을 넣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얼마가 될 거냐면 200만 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시가 1000만 원짜리 제한을 공급하고 현금 600만 원. 과거에 주엠이 적립해준 마일리지 100만 원 하고 통신사 마일리지 300만 원을 받았대요. 회사는 이 거래에 대해서 Y통신사로부터 200만 원 보전 받았다.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요거는 원칙적인 과표를 구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럼 돈 받은 걸로 카운팅 하시면 돼요. 돈 받은 거. 고객한테 받은 거 600만 원 있죠. 거기에 요거 자기 적립 마일리지는 어차피 내가 깎아준 거니까 넣으시면 안 되겠고 요 Y통신사 마일리지 결제액 중에서 보전받은 걸 체크하셔야 되겠죠. 보전받은 게 그게 돈 받은 거니까 200만 원. 요거 합쳐가지고 800만 원. 그렇게 과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에게 공기 정확히 임대 용역을 12개월간 무상으로 공급을 했대요. 이 용역의 시가는 1200이다. 자, 요거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을 했는데 용역이죠.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용역이에요.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특수관계인이라고 해도 시가 넣으시면 안 돼요. 과세 거래가 아니라는 거. 이게 시가가 들어가는 케이스는 특수관계인일 것, 사업용 부동산일 것, 무상 임대일 것. 그때만 시가가 들어오는 거고요. 나머지는 과세 거래가 아니라는 거. 과표에 들어올 게 없죠. 시가 4천만 원인 회사 사무실 건물 요거 하고 그리고 3천만 원인 부토지 요걸 양도하고 대가로 시가 7,300만 원의 공기 정확히를 받았다. 자, 이거는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케이스고요. 금전 외의 대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공급한 제하 용역의 시가가 과표에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급한 게 건물하고 토지예요. 토지를 공급하면요. 면세가 되는 거니까 토지 부분은 과표에 들어오면 안 되겠고요. 건물 부분이요. 건물의 시가가 얼마인지 봤더니 4천이죠. 4천만 원만 넣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집계를 하면 과표가 나오겠죠. 자, 요거 해보시면 과세 표준은 얼마가 되냐면 1억 100만 원 그렇게 나오네요. 요게 답이에요. 할 수 있겠죠. 용역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무상 공급이 나올 건데 요거는 과세 거래 아니라는 거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이렇게 부동산 임대가 나왔을 경우에는 뭐 선불, 후불 이 케이스 2개 이상의 과세를 거친 거 그거는 월할 안분 계산, 초월 산입, 말월 불산입으로 해서 계산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34번 문제 풀어보죠. 요거는 매입세 공제금 묻고 있네요. 매입세 공제. 겸용사업자입니다. 겸용사업자 매입세 공제. 여기 매입세 내역이 나오죠. 과사업분, 면사업분, 공통분이 나옵니다. 일단 과세사업분이 매입세 공제가 되겠죠. 원재료든 뭐 사무용 비품이든 요거 매입세 공제가 되는 부분이고 면세사업 관련된 매입세금 불공제죠. 이거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부분이고 공통분 같은 경우에는 이건 세모죠. 일부분은 매입세 공제가 될 거다. 안분이 필요해요. 공통 매입세 안분은요. 정기 비율, 단기 비율. 단기 비율이에요. 항상 단기 비율. 매입세 공제니까 단기 비율 적용해서 안분을 하셔야 되겠고요. 여기서는 2020년 1기가 단기고요. 단기 비율이 이쪽에 나와 있죠. 요 공가입 비율 요걸 적용하셔야 돼요. 단기 비율 요걸 적용해서 안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 같은 경우에 한번 계산을 해보죠. 요거 6천만 원, 3천만 원 합치면 일단 9천만 원이 될 거고요. 9천만 원 이렇게 될 거고 요 공통사용분 같은 경우에 지금 5천만 원인데 얘는 안분을 해야 돼요.
안본, 단기 비율, 단기 과세 사업의 공가입 비율, 그거 적용하면 단기에 공제받을 분이 나오는 거죠. 과세 비율 70%, 70% 요걸 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자료에 6월 20일에 면세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를 과사업에 옮겨서 과사업에만 사용했다. 과사업에만 사용했다는 것이 이제 면사업에 쓰다가 과사업에 완전 전용이 일어났다. 과세 전환 매입세액을 구하는 문제죠. 이 기계는 2019년 7월 7일에 7억 원 매입세액 7천만 원을 구입했다. 과세 전환 매입세액을 구해가지고 더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항상 확인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주어지면 뭐 무조건 구하고 그러시지 마시고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과세 전환 매입세액은 감가상각 자산만 한다는 거 확인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플러스로 확정신고 시에만 해준다는 거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확인 안 하시고 문제를 막 풀다 보면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1기 매입세액 공제 그걸 물어봤고, 여기서는 과세 결과적으로는 1기 부가세 매입세액이라고 했으니까 확정신고시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확정신고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감가상각 자산이기도 하죠. 기기장치. 그래서 되는 케이스라고 좀 이해하시면 돼요. 요 케이스는 여기서는 뭐 1기 예정신고시라고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확정신고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기계는 감가상각 자산이 맞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감가상각 자산이니까 고려하셔야 될 게 있죠. 매입세액 7천만 원. 이게 과사업에 완전 전용이니까 100%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 자산은 상각을 고려하셔야 돼. 상각을.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2019년 7월 7일 날 취득을 했거든요. 그럼 2019년 7월 7일이면 2019년 2기죠. 2기. 그래서 정기에 취득을 하고 이제 단기에 옮겨 쓴 거예요. 그러면 한 기가 지난 케이스예요. 한 기가 지났으면 상각을 고려하셔야 되겠죠. 1 마이너스 기계니까 25% 곱하기 1 과세기간. 이렇게 해서 과세전환 매입세까지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까지 하셔야 되는 문제. 34번은 이렇게 하시면 금액이 1억 7,750만 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공통 사용자 같은 경우에 공통 매입세 요거 단기 과세 비율을 때려가지고 단기 비율이죠. 매입세액 공제액을 구하시고요. 과세전환 매입세액은 감가상각 자산만 확정신고시만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 감가상각 자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상각을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과세 일부 전용이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단기에 또 과세 비율 요거를 한 번 더 곱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일부 전용이었다고 하면 단기 과세 비율 얼마만큼 과세사업에 옮겨 썼는가 그 비율 70%죠. 여기서는 70%를 때릴지 말지는 일부 전용이냐 완전 전용이냐 그걸로 나뉘는 건데, 완전 전용이라 가지고 100%니까 우리가 생략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5번 풀어보죠. 이 35번은 양계 후 생닭으로 판매하는 축산회사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를 아셔야 돼요. 생닭을 판다라고 하면 미가공 식료품이에요. 미가공, 가공이 안 된 거예요. 치킨은 당연히 가공이 된 거니까 과세가 되는 것인데, 치킨 말고 생으로 파는 거잖아요. 돼지고기, 뭐 닭고기, 뭐 소고기 이런 생으로 팔면은 미가공이에요. 그래서 요거 축산회사는 면세 사업하고 있다는 거, 그걸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면세 사업. 면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얘가 이제 예정신고 시에 부동산 양도를 했대요. 과표를 구해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 구입 시부터 1층 K은행 점포 임대에 사용하고 있다. 임대. 내가 은행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은행은 면사업이긴 하죠. 내가 은행을 하면 면사업자인데 은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거야. 부동산 임대업은 일반적으로 과세 사업이잖아요. 그죠? 전답 임대만 좀 빼고 아시겠죠? 전답 임대만 아니면 이렇게 부동산 임대하고 있으면 당연히 임대료 과세가 되는 거고요. 과세 사업하고 있다는 거 그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은행하는 게 아니라 임대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임대 부분, 1층 부분은 과세가 되는 부분이고요. 1층. 그 다음에 2층부터 5층까지는 얘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요거는 면사업에 쓴 거죠. 양계 사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2층부터 5층은 요거는 면세 사업에 쓴 건물이라는 거예요. 토지 면적이 또 나와 있고, 건물과 부수 토지를 1억 원에 양도를 했다. 양도 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은 불분명하다. 이거 안분하는 거죠. 토지, 건물, 일괄 공급. 그럼 일단 토지 공급은 우리가 알잖아요. 면세라는 거 알고, 문제는 이제 건물 부분이에요. 건물이 얘가 은행 임대에 사용한 부분이 있고, 얘가 양계 사업에 사용한 부분이 있어요. 양계 사업에 사용한 부분은요, 요거는 면세 사업에 쓴 부분이라서
면세 사업에 쓰던 것을 팔면 일시 우연적 공급 면세가 되죠. 근데 과세사업에 쓰던 부분이 또 있죠. 은행 임대업에 쓴 것은 부동산 임대업, 이건 과세사업에 쓴 부분이니까 팔면은 과세가 되는 부분이야. 건물이 두 개로 쪼개지는 그런 컨셉인 거죠. 요거를 지금 1억 원에 양도했으면 일단 토지 건물 나눠가지고 건물 부분을 발라낼게요. 여기 취득가, 기준시가, 감정평가 가액이 있는데 이것이 1순위죠. 여기 2순위, 여기 3순위. 감정평가 가액이 있으니까 요걸 쓰시면 돼요. 여기서 뭐 장부가가 없으니까 이거 3순위라고 한 건데 장부가가 있으면 장부가가 3순위고 취득가가 4순위인 거 아시죠? 여기서는 감정평가 가액을 쓰시면 되겠고 근데 다음 페이지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감정평가 가액은요.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20년 2월 달에 감정평가 업자가 시행을 한 거래요.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단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쓸 수 있는데 지금은 2020년 1기고요. 그 1기에 단기에 감정평가 업자가 감정평가를 시행한 거니까 쓸 수 있는 케이스예요. 그리고 공급가액 비율이 나와 있죠.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 되는 것이냐? 일단 1억 곱하기 감정평가 가액 비율 전체 감정평가 가액 합계액이 1억 원이고요. 그중에 건물 부분 4천만 원, 40%네요. 그래서 1억 분의 4천만 원 하면 건물 전체가 나온 거죠. 건물 전체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임대 부분을 발라내야 됩니다. 임대 부분을 발라낼 때 이걸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할 거냐 아니면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할 거냐 그 문제예요. 여기서 힌트가 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매입세액 같은 경우에 처음에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사용면적 비율에 따라서 계산을 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매입세액 공제를 사용면적 비율에 따라서 안분해서 공제 받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공급할 때도 일관성 있게 사용면적 비율을 적용하셔야 돼요. 공급가액이 나와 있지만 이거 무시하셔야 돼요. 이거는 현혹자료예요. 현혹자료. 이걸 무시하시고 사용면적 비율을 적용해야 됩니다. 사용면적은 나오죠. 여기 보시면 전체 지금 1층부터 5층까지거든요. 1층이 100제곱미터 그리고 2층부터 5층까지 다 합치면은 400제곱미터 그러면 전체가 500제곱미터인 거예요. 5층짜리. 우리가 발라내고자 하는 것은 요거 은행 임대에 쓴 거 있죠. 임대에 쓴 부분이 과세니까 1층 부분이에요. 1층. 1층은 100제곱미터죠. 요렇게 해서 안분을 좀 해주셔야 한다. 그러면 금액이 나올 겁니다. 35번의 답은요. 얼마가 나오냐면 매입세액 공제액 과표죠. 과표. 이거는 35번인가요? 35번. 과표네요. 과표가 얼마냐면 800만 원. 과세 사업에 쓴 부분 800만 원.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과표. 요거는 일단 감정평가 가액 비율로 적용해서 건물 부분을 발라냈고요. 그 다음에 매입 시에 사용면적 비율 적용했고요. 이렇게 사용면적이 구분되면요. 사용면적이 0순이에요. 실제 기속이기 때문에 사용면적이 구분되면 사용면적 비율을 적용하셔야지 절대 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과표 안분을 하는 문제였고요. 토지건물 일괄공급. 그 다음에 36번. 얘는 차가감 납부세. 그걸 묻고 있네요. 구해보죠. 자, 차가감 납부세액이니까 여하튼 간이과세자거든요. 간이과세자, 차가감 납부세. 간이과세자는 계산 구조상으로 일단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 세액공제를 빼주면 돼요. 차가운 납부세액이 나온다. 기본적으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양복 매출액이 나옵니다. 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금전 등록기. 요거 전체 합계 금액이 6천. 공급 대가로 나와 있어요. 공급 대가. 공급 대가 곱하기 업종의 부가가치율 곱하기 세율 하면은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하나 더 있거든요. 여기 밑에 보면 자료에 재봉틀을 100만 원을 매각을 했대요. 부가세 포함된 공급 대가 100만 원이 주어져 있고요. 요걸 매각했다는 거죠. 얘는 지금 과세 사업만 하고 있는 사업자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팔면 당연히 과세 표준에 들어오겠죠. 요거 공급 대가니까 100만 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 판 거 있다는 거죠. 금년 등록기 계산서 발급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업종의 부가가치율은 2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20% 때리고 세율 10% 때리면 과표 이제 세율 때리면 결과적으로 납부세액이 나오겠죠. 122만 원. 그 다음 세액공제예요.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 이 같은 경우에는 요 원자재 매입액이 나오죠. 수행기한 수치분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분이 나옵니다.
매입세액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200만 원, 100만 원. 제가 뭐 간이과세자 계산 구조에서는 세의 신전을 좀 기억하면 된다고 했죠. 세의 신전. 세액공제를 누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는 뭐 세운계산서든 신용카드 매출현표든 수치한 거, 수치 세액공제. 업종의 부가가치를 때리는 거, 업종의 부가가치를 때리는 것만 좀 주의하시고. 근데 의제매입세액공제, 여기서 면세 농산물 사온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없고요.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신용카드 발행한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넣어주셔야 되겠고, 전자신고세액공제. 여기서는 다음 페이지 자료에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만 있냐면 세운계산 수치세액공제하고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만 있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 두 개만 고려해 주시면 되겠고, 세운계산 수치세액공제 같은 경우에 지금 매입세액 200만 원, 100만 원 해가지고 300만 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료에 재봉틀, 요걸 또 구입했다는 거죠. 새 재봉틀을 220만 원 부가세 포함에 구입하고 세운계산 수치한 게 있대요. 이것도 이제 수치세액공제가 되는 것인데, 요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구입액이 나와 있으니까 요 매입세액을 발라내야 되겠죠. 지금 매입세액은 220만 원 곱하기 110분의 10 해가지고 20만 원이라는 거 금방 아실 수 있죠. 20만 원. 여기 업종의 부가가치율 20% 요거까지 때려주셔야 돼요. 요거까지 때리면 세운계산 수치세액공제 그게 나올 겁니다. 64만 원으로. 그죠? 64만 원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신카 발행세액공제 그게 있거든요. 신카 발행세액공제는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신용카드 발행분 요거 하고요. 현금 영수증 이것도 들어오는 거죠. 금전 등록기 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은 들어오면 안 돼요. 아까 뭐 자료 두 번째 거에 요 재봉틀 판 거 있죠. 그것도 금전 등록기 계산서를 발급을 했거든요. 요거는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신카 발행한 부분은 요 두 가지예요. 2,200만 원. 2,200만 원. 요게 신카 발행한 부분이고요. 업종이 좀 중요해요.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 얘는 공제율 몇 프로? 업종을 봤더니 양복 제조업이죠. 양복 제조업 간이과세자는요. 1.3% 적용합니다. 2.6%로 가는 경우는 간이과세자이면서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이어야 돼요. 근데 음식점업, 숙박업이 아니니까 1.3%가 될 거고요. 요거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가 나올 거냐면 28만 6천 원이 나옵니다. 연한도 1,000만 원 이내죠. 그대로 쓰면 돼요. 한도 내니까 연한도 1,000만 원 이내예요. 그 세액공제 요거를 합치면 얼마가 될 거냐면 92만 6천 원이 나오고요. 그럼 차가감 납부세액이 나오겠죠. 얘는 납부세액 122만 원에서 요 금액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29만 4천 원이 나오네요. 29만 4천 원. 여기서 요걸 빼면 이게 나오죠. 이게 혹시라도 마이너스가 나오면요. 0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간이과세자는 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재고납부세액하고 납부세액 두 개 합친 거. 그걸 한도로 해가지고 깎아주는 개념만 존재하고 환급을 안 해줘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혹시라도 마이너스가 나오면 0으로 체크를 하셔야 돼. 근데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이게 답이고요. 자, 이제 한 문제 남았죠. 39번. 요거는 증여세, 과세 가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각각 계산해 보라고 했어요. 거주자 갑은 2020년 1월 1일 어머니로부터 4억 5천만 원 20개월 후 상환하기로 하고 대출을 받았대요. 자, 1년간 대출 이자가 연 1%인데 요걸 엄마한테 지급하고 법정 이자율은 4.6%예요. 4.6%를 지급했어야 되는데 1%만 지급했기 때문에 내가 이득 본 부분이 얼마냐면 3.6% 부분만큼을 이득을 봤죠. 그만큼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그런 규정이에요. 변칙적인 증여 거래죠.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4억 5천이 있죠? 4억 5천. 어머니 거는 곱하기 원래 4.6% 줬어야 되는데 1%밖에 안 줬어요. 그럼 어머니가 이 3.6% 부분은 사실 증여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는 규정이고, 이 같은 경우에 뭐 20개월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20개월치를 구하시면 안 돼요. 1월 1일부터 지금 20개월이잖아요. 20개월치를 구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게 1년 단위로 1년이 되는 날까지 그렇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부터 또다시 증여한 것으로 의제를 하는 거거든요.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년치를 무조건 증여재산 가액으로 해야 돼요. 1년치를. 그 1년 되는 날에 다음 날부터는 또 그때 가서 1년치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1년치만 계산하시면 돼요. 20개월치를 계산하는 순간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1년치. 얘는 언제 증여를 했든 이런 것도 상관이 없어요. 4월달에 증여할 수도 있잖아요. 4월달에 증여하더라도 1년치를 계산하셔야 돼. 4월달이면은 이거 결과적으로 9개월치 아니냐. 아니라는 거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항상 1년치만 그거를 증여재산으로 과세를 하고요. 그다음에 1년 지난 다음에 또 과세를 하고 이런 개념이라 가지고 4월달이라고 해도 1년치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결과적으로 금액이 1,620만 원 나옵니다. 자, 요거 1,000만 원 이상인지도 꼭 확인하셔야 돼. 1,000만 원 이상이죠.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한 것으로 봐요. 1,000만 원 이상이 아니면 증여한 것으로 안 보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 이상이면 금액적으로 좀 상당하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에 넣는 거죠. 1,000만 원 이상이어야지만 이 금액을 넣으시면 되겠고 1,000만 원 이상이 아니면요. 증여재산가액이 없다라는 거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뭐 부동산 임대는 그거는 5년치를 계산해요. 5년치. 그리고 1억 이상이어야 돼요. 부동산 임대를 좀 되게 무상으로 했다든지 그런 케이스. 근데 이거는 금전이죠. 다음엔 또 부동산 임대가 나오지 않을까. 그것도 좀 감안을 해주셔야 돼. 부동산 임대는 5년치. 걔 같은 경우에 또 계산할 때 5억 원, 그러니까 그때는 1억이죠. 1억 기준이에요. 1억 이상 임대로 인해서 내가 증여받은 거 1억 이상이면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선 1,000만 원이고 부동산 임대는 임대료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5년치다 보니까 금액이 갑자기 커져요. 1억 이상. 자, 요거 이제 두 번째 거 보면요. 두 번째 거는 할머니한테 5필지의 토지를 증여받았대요. 근데 반환한 사건이 막 나오죠. 2020년 9월 15일 날 또 할머니한테 반환했고 또 한 필지를 10월 달에 반환했고 또 하나를 12월 달에 반환했거든요. 자, 요거는 이걸 아셔야 돼요. 증여세의 신고기한.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죠?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예요. 증여를 요때 했죠. 8월 달에. 그러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 8월 말이죠. 8월 말부터 3개월 플러스 하시면요. 11월 말이 돼요. 11월 말 그 신고 기한 안에 반환을 하면요. 그 경우에는 당초 증여 거래도 증여로 보지 않고요. 반환하는 것도 증여로 보지 않죠. 요 규정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신고기한이 지나고 나서 이제 3개월 이내에 반환을 하면요. 당초 증여는 증여가 되고 반환은 증여가 아니에요. 근데 3개월 이내면 괜찮은데 3개월 이후라는 거죠. 신고기한 또 지나고 3개월 이후였다라고 하면 둘 다 증여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보면은 3개월이 되는 시점, 그러니까 신고기한까지죠. 신고기한이 11월 말이거든요. 근데 9월 15일 날 반환한 게 있고요. 9월 15일 그리고 10월 28일 날 반환한 게 있어요. 요 두 개는 11월 말 이전이기 때문에 이 반환한 거 같은 경우에 당초 증여도 증여가 아닌 거고요. 반환한 것도 증여가 아닌 케이스예요. 요거 그게 얼마냐면 지금 시가가 5천만 원짜리 하고요. 그리고 시가가 4천만 원짜리죠. 요게 요 케이스에 해당해가지고 당초 증여가 아닌 겁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12월 20일에 반환한 거는 11월 말 지났죠. 11월 말 지나고 그래도 3개월 이내긴 하죠. 그래서 요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 당초 증여가 증여인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할머니한테 내가 증여받은 거 전체 5필지가 2억 5천인데 2억 5천. 2억 5천 중에서 얘는 빠지는 거예요. 9천만 원치. 9천만 원치는 신고 기한 안에 내가 반환했기 때문에 증여가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얘는 빠지고 나머지는 증여가 되는 거니까 나머지를 다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5필지거든요. 그 중에서 2개 필지 9천만 원만 빼면 돼요. 그럼 1억 6천. 이 증여재산 가액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출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가액은 1,620만 원이 될 거고 요거 토지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가액은 1억 6천만 원. 이렇게 해서 답을 체크하셔야 돼요. 요게 한번 나왔으니까 이제 부동산 임대 쪽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작년도에 나왔으니까 이제 이번 연도에는 똑같이 나오진 않을 거고 나온다고 하면 부동산 임대 쪽이 나올 건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될 게 5년치를 한꺼번에 증여한 걸 보는 겁니다. 5년 지나고 나서는 또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는 거고요. 요 금전 대출은 1년치예요.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 같은 경우에는 5년치고요. 걔는 1억 이상이에요. 그런 것만 조금 주의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2019년도 회계사 1차 기출문제도 풀이를 완료를 했고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준비했던 거 다 쏟아붓고 좋은 성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마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